의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 일어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의료 일어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고 많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가 또 사라지고 그랬다가 사라지고 이제 왔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그 한국의학평론가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재 문제점 그리고 의료 일어나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정확하게 예단을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견도 볼 때 의료 일어나는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토론회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하기 전에 지금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의학평론가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또 제가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또 더더구나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의료계 현장에서 이제 40년 정도 이제 공직을 하다가 정년을 이제 코앞해 준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대한민국의 의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의료 일원화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미래 의학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분명하게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변하고 앞으로 의료의 중심에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있게 되는데 이 사실을 의료계는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국민으로 변할 것이냐 어떤 국민의 중심이 될 것이냐 그때 국민은 지금보다는 훨씬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의료인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가 이런 앞으로 변해가는 미래의학에 적응하는 방법으로는 의료인 스스로가 반드시 변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는 그 속도는 의료인이 생존할 수 있는 예측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는 의료의 내적 환경의 변화 또는 인구 구조의 변화, 질병 양상의 변화 등등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의료의 내적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는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가공할 정도의 그런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널에 발표되는 그것은 연구자가 벌써 3년 내지 4년 전에 연구가 끝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매월 발표되는 그런 저널을 저희가 보지 않으면 정말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정도로 우리가 낙후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질병 변화, 양상의 변화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구상의 북극이고 남극 적도 어디에서 발생되는 그런 질환도 불과 3, 4일이면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외부 환경의 변화 중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인 제도가 중요한 변화를 갖다가 유발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대부분 좀 관심 없이 지나가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기후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프레셔로 가해올 것이고 큰 변화의 어떤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학 발전과 진료 구조의 변화는 의학 발전은 진료 학문적 구조의 변화를 유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분자생물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초의학의 학문적 통합은 이루어졌죠. 지금 뭐 해부학이다, 생리학이다, 상화학이다, 미생물대 이것은 행정적인 행위를 위해서 있는 것뿐이고 학문적인 바운다리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 1990년대 말에 이런 얘기를 제 후배들한테 했더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는. 자, 그때 불과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이라는 걸 갖다가 예측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라머 서저리, 그 다음에 저침습적 수술. 이게 로봇 서저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10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거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답답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많은 로봇 센터가 있는데 로봇 서저리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 그냐는데 뭐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걸 논의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곳에 위치한 그런 장기를 수술을 해도 내 코앞에 10배 내지 15배 확대된 시야 속에서 3디멘셔널 스테이터스에서 수술을 한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의학의 진단적 기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CT스캔의 발명이다. CT스캔 이어서 바로 MRI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수술적인 기법에서 획기적인 저걸 갖고 온 건 이 로봇 서저리의 결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로봇 서저리나 저침습 수술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다학제적인 공공진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암 환자 있으면은 항암제 치료하는 대학과 선생님, 수술할 외과 선생님, 또 방사선 치료할 종양 방사선, 그 다음에 병리 선생님 모두 같이 모여 앉아서 한 환자 보는 겁니다. 같이 모여 앉아서 그러든지 그 상황이 안 되면 많은 그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서 그야말로 다학제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 이게 요즘의 진료 패턴이고, 원스톱 모바일 시스템, 이게 사실은 제가 병원장을 하면서 한번 이게 가장 적용하기 좋은 데가 치과입니다. 치과에다 이걸 적용하려고 했는데 강력히 추진을 했는데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제가 실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려운 우리가 치주과,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환자들 다 몰라요. 치주과가 뭔지 무슨 과가 뭔지. 그거를 환자가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덴탈 벤치에 환자가 누워있으면 돼요. 덴탈 체어에 누워있으면 필요한 치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보시고 이건 뭐 치과 선생님 봤으면 좋겠고 치과 선생님 보면 되잖아요. 자,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는 상당히 상용화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현대 의학은 바뀌고 있다. 유전자 치료, 맞춤 진단과 치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거 무슨 얘기냐면은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어떤 유전자의 서열상 문제가 있어 질병이 생겼다. 그 유전자 딱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딱 잘라내면 고쳐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혹자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인체의 그 많은 유전자의 변화를 어떻게 그걸 다 잘라낼 것이냐. 근데 그런 걱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바이스탠더 임팩트라는 게 있어요. 일부만 잘라 집어넣어도 전체를 잘라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약제의 선택, 지금은 이제는 유전자 표현형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대장균이 대장균에 감염이 됐는데 이게 감수성 검사를 해보면 이 젠타마이신의 효과가 좋다. 그럼 여태 젠타마이신을 선택해서 썼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젠타마이신을 선택한 건 누가 선택한 겁니까? 환자가 선택한 게 아니고 병균이 선택한 거죠. 박테리아가.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썼는데 쓰려고 보니까 이 환자분이 젠타마이신이라는 이 약에 대해서
유전적 표현형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서 잘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자기가 갖고 있는 박테리아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그 젠타마신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어피니티가 없어요, 환자가. 그러면 젠타마신 안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고 있다. 미래의 의학은 이렇게 갈 것이다. 제가 보시는 대로 저렇게 이제 그 폐암이 있으면 수술하죠. 방사선 치료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저 항암 치료 같이 하죠. 항암 치료 같이 하면서 이쪽에 유전자 치료하고 또 모든 그 암은 이렇게 전이가 가서 크려면은 우리 혈액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가 오래 가면은 빼짝 마르는 이유가 모든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혈액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암세포는 스스로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데 저 새로운 혈관을 차단하는 방법, 또 저렇게 머리나 또는 간이나 뼈로 다 전이 되는 이 전이에 관련한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치료. 자, 이런 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 그리고 미래에는 훨씬 더 발전된 방법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치료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치료를 했고 또 조금 의학이 발전하면서 대동소이한 치료를, 최근에는 각양각색의 치료를 하고 있는 질병 치료의 개변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병 패턴의 변화도 과거에는 뭐 사고, 중독, 뇌졸중이었고 현재는 뇌졸중, 고혈압, 소화기 질환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고, 미래에는 암이나 퇴행성 질환, 뇌혈관 질환, 대사장애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미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도 저런 쪽으로 질병이 전부 슈팅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얘기죠. 의료 환경의 변화. 사실 과거의 의료라고 하면 보수적이고 폐쇄적, 그리고 권위주의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전쟁 수준의 경쟁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래는 의사들의 과다한 배출. 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것인데,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몇 명이다 결국 의사가 모자란다. 그런 연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돈 받아갖고.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불과 30분 나오는 결과인데, 그걸 연구를 하고, 돈 받고 연구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현상,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의학의 본질, 의사들의 생리는 어떨 것이냐, 이런 가운데 해야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70%가 산지기 때문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 국민들과 의사가 섞여 사는데, 그 의사들이 100명 중에 1명씩 의사를 만들어낸다고 의료의 균점화가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의료의 속성상, 국민들의 속성상 선택의 쉬프트기능이 게 발생돼요. 자, 이런 걸 갖고 연구를 해야 진짜 우리의 그 미래 의사 숫자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게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시장의 개방이나 외국 의료 자본의 유입,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프레셔를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든 또는 우리 의료사회가 원하든 안 원하든 저런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은 의료의 다양화, 질적 다양, 형태적 다양, 이 다양화 그리고 고급화를 끝없이 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게 의료계가 또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 제공 시스템이 이미 일부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에 프로컨슈머가 출연할 것이다. 병원을 질 때 병원의 하드웨어적인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뭐 병원 건축학과 병원 뭐 경영학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에 다 틀린 얘기입니다.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하드웨어, 원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의료계의 프로컨슈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병원도 짓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곧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사회적인 의료자원의 평등적 사용, 그 다음에 후세를 위한 과용 억제. 이거는 이제 선진 미국 사회에서 이미 상당히 문제를 부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 의료 자원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재정적인 것도 있고 인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가보니까 미국에서 B-52 폭격기부터 쫙 떴죠. 그때 그 사람이 전쟁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회 의료 자원의 평등한 사용.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평등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후세를 위한 과용 억제만큼은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시대에 다 써먹으면 우리 후손들은 뭘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학 존재의 당위성이 도대체 뭐냐? 국민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의학이다. 현대의학의 존재 당위성을 다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공존하는 그 이원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이원화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어떤 길로 갈 건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당하게 의학의 한 형태로 새로운 장표를 설정해서 가게 될 것인지, 한의학의 독창성, 정체성의 확보 속에서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는 한의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당연히 이제 한의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의 편승에서 존재하겠다 하는 생각만큼은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한의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속에서 주변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1868년 무진전쟁이 일어나지. 무진전쟁이 이제 천황한테 모든 권력을 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고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무진전쟁을 통해서 서양의학의 우수성을 아주 통존하게 느낍니다. 그래갖고 우리의 갑오경쟁이 1894년 이문성회장님 맞죠? 1894년인가요? 5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7, 8년 전에 의사시험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의사 면허를 갖다가 없앱니다. 일본이. 그러면서 그때까지 동양의학이 갖고 있던 침등, 지압, 안마 요 일부를 의과대학 교육에 흡수를 하게 되고, 불행하게도 1910년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는데, 조선시대가 되고 이거를 자기네 했던 걸 해보려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때는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이 조선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방을 그대로 허용을 했던 겁니다. 자, 대만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원화 원칙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면허도 이원화되어 있고 진료 영역도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점차 복수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1879년이니까 일본이 한의사를 제도를 철폐하기 10년 전입니다. 벌써. 중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근대화, 개방화가 늦은 것 같지만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일본보다 이렇게 10년 앞서서 한의학 폐지론을 주장을 했는데 묘하게도 아주 철저한 보수 유학자인 유월이라는 분이 이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부라고 하죠. 중산, 손중산, 그래서 손문, 그 다음에 아큐정전 집권 중국의 아주 큰 문호 중에 하나, 대문호죠. 노심, 여운수, 호조, 양계초, 업무. 이 당시에 상당한 인텔리더입니다. 이분들이. 그 외국 문문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의학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의학 폐지라는 게 굉장한 프로파게이션이 되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 뭐가 발생됐냐? 중국 공산혁명이 발생이 됐어요. 이때 이제 모택동이 혁명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의사수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의학을 인정을 해 온 것이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종합병원에 중서결합과를 설치를 하고 의사 자격증을 이뤄나가는 쪽으로 꾸준히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51년대 한의사 제도가 이제 제도화가 되고요. 5.16 군사혁명 이후에 1961년도에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폐지가 됩니다. 국민의료법에 의해서. 그러다가 1년 후인 1962년도에 신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 제도가 부활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 한의학하고 뭐 현대의학하고 합병을 해서 뭐가 발전해야 된다,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베이 데이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의사들이 이거를 준비했다고 그러면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을 텐데, 한의과대학하고 한의학연구소에서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3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라는 리포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썸머리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그야말로 썸머리 된 건 제가 그대로 지금 여기다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는 건데요. 315명을 대상으로 몸이 아프면 생각나는 의료기관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0.2%가 연구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방의료기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표현을 존경하는 의미로 제가 양방의료기관 이렇게 해놨는데, 병의원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의원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한방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침, 뜸, 오약. 이건 순서입니다. 환자들이 한방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한방에서 쓰고 있는 한약의 가치는 뭡니까? 그랬더니 93%의 환자들이 한약은 보약이다. 치료의학으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81.9%가 한방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연구자가 표현을 했는데, 어떤 그 대답과 어떤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과학이라는 결론을 저걸 했는지 제가 안만 찾아봐도 그거는 사실은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어떤 저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방의 효과적인 질환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통증, 만성피로, 염자, 이렇게 삐는 거죠. 중풍, 이런 순서. 한방 치료로 선호하는 치료법은 뭡니까? 역시 침뜸, 물리치료, 한약 이 순서. 한방으로 치료받고 싶은 질환은 뭡니까? 역시 통증, 만성질환, 노화방지, 성인병. 한방 서비스로 불만족스러운 건 뭡니까? 통증, 비염, 염좌. 치료 효과가 불만족스러운 건 뭡니까? 침, 한약, 물리치료. 한약은 나에 비해서 안정적이다. 50%. 자,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전후 좌우가 상당히 조금 헷갈리는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렇지만
저거는 여러분 조금 경험 있는 분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말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저는 그래요. 저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저걸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때로는 컨퓨전 돼 있고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일반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갤럽에서 그 한약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건데요. 신규 개발 한약은 옛 문헌에 그 한약이 등장하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 의료법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86.5% 시민들이 몰랐다 그러는 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예인문헌에 나오는 신규 한약에 대해서 그걸 다시 약을 쓸 경우에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81.1%가 당연히 해야 된다. 매우 공감도가 72.5%를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고요. 특히 한방 암치료제 임상시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당연하다. 공감도 60.7%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40년 이상을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느낀 점을 이렇게 썸머리를 해보면은, 전통의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어요. 우리 것은 귀한 것이다 하는 거죠. 기본 바탕에. 그리고 뭔가는 있을 것이다.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기대인데, 이건 신비주의적인 기대지만 사실은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저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 그리고 현대의학의 한계점에 대해서 뭔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걸로 국민들은 기대를.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있죠. 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어떤 그 기대, 이런 것은 또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현대과 한의학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논쟁. 솔직히 국민들은 뭐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국민들. 이 핫 이슈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면 난리치는 곳은 행정당국, 의료계, 한의계, 여기지. 국민들은요 관심 없습니다. 뭐냐? 내 병만 낫게 해달라. 꽁 잡는 게 매다 하는 게 사실 국민들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한약은 우리 몸을 위해서 어떤 자동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음과 양의 밸런스를 맞춰서 너무 강한 거는 약하게 해주고 모자란 건 높여. 이러한 것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희망을, 한약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료계 현실에는 각자의 입장을,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보건복지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5, 6가지 몇 가지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검사를 해야 돼, 좋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적 후속 조치의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전향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료 이원화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조금 인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국민을 위한 의료 일원화의 의의를 어느 정도 도대체 책임 행정당국은 생각하고 있느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윤리적, 합리적 근거를 복지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괜찮다고 평가하는 거냐, 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대의학의 진단기기라는 것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현대의학적인 질병에 대한 현대의학적인 정의,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서 만들어진 게 진단기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느냐. 그래서 지금 진단기기를 갖다가 뭐 쓸 수 있느냐, 배웠으니까 쓸 수 있다, 없다. 그거 쓰는데 유해하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환자를 진료할 때는 이 진단기기를 내가 왜 쓰고, 이 진단기기가 갖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뭘 의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엔 뭡니다.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이렇게 하나의 질병 치료의 스토리가 연결이 될 줄 알아야, 진단과 치료의 스토리가 연결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현대 의학의 어떤 뭐 CT를 쓰든 뭘 쓰든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질병에 대한 근거와 정의를 달리하면서 현대 의료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국가 총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부는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좀 던지고 싶고요. 한의계는 지금 실상을 보면은 굉장히 척박한 진료 환경으로부터 탈출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의료보험공단의 이렇게 보험비 지급된 걸 보면은 2년 연속 2015년, 14년 전국에 있는 한의원에 지급되는 돈이 계속 0.7% 내지 1%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 척박한 환경이 틀림없죠. 지금 그 한의원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돌파되라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한의사의 현실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한의계에는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한의계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진정 한의학의 미래를 약속하는 그게 있는 거냐. 아주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면 꼭 한의학의 미래가 있는 거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장의 논리가 정말 정당한 것이냐. 저는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현대 의료기기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한의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 그래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그럼 하고 있느냐. 한의학의 존립을 위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면, 한의학의 존립을 위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면 한의학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저는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자, 그럼 의료계는 지금요, 진료 독점권 및 시장 침해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발동하고 있죠. 의료계가 지금 난리치는 것 중에 큰 문제 중에 바로 이겁니다.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부가 유발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일관하면은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 이 사이에 등 터지는 건 누구냐 하면 국민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갖고 한의학을 근본적으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의사의 진료 독점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그런 얘기. 의료계 주장이 그럼 의료 이원화를 하자는 건지, 이원화된 고착된 이원을 가자는 건지, 이걸 이제 분명하게 어나운스먼트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의학이나 한의사가 지금 오면은 합법적인 존재입니다. 합법적인 존재. 이걸 인식을 해야 되니까 현재 합법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짜 미래 대한민국의 의학을 위해서 어떤 상호간 협의를 하는데 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현재 가진 이원화 의료체계 문제점은 뭐 대부분 여러 군데서 들어봤을 겁니다. 국민들이 첫째 엄청나게 올라서고 있어요.
의료비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나라죠. 왜냐? 무당이 굿하는 것도 의료비에 넣어야 됩니다. 나라고 굳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의료비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의료비 상승 요인을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이원화된 것도 큰 원인이다. 의료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고요. 미래의학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그리고 의사와 한의사의 영원한 갈등만 지금 되고 있다. 의료 인원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보죠. 의사 입장이든 한의사 입장이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함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나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의료 인원화에 긍정적인 데 손들고 있는 많은 회원이 있는가 하면 주기기를 쓰고 반대하는 회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 복지부, 의협, 한의업은 이렇게 보면 각자 고생입니다, 지금. 근데 누구를 위한 쟁점이고 정부, 전문가는 또 각자 자기들 주장만 하고요. 국민,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의학, 여기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일만 지금, 자기 주장 속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복지부의 협진을 지금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협진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뭔가를 한 상당히 여러 해 동안 했는데 요새도 보니까 또 협진을 슬쩍 또 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복지부에서 오신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협진은 이거는 정말 인원화 고착을 위한 정말 미봉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진료 기회를 늘린다고 해서 양질의 의료가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급여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협진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질병을 같은 날 현대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한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한 군데는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급여 제한인데 이걸 풀겠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급여 제한 때문에 지금 이 존재하는 급여 제한 때문에 그나마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활성화가 좀 불가능하면 동시대면 진료 문제가 환자들은 동시대면 진료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사건 한의사건 동시대면 진료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호스타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 유의적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재마의 그 사상의학을 이렇게 책으로 체계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의사상신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저희 집안 어른들께서 지신 그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한의학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만큼만은 한의학의 정체성을 절대 확보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는 슬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의학의 정체성 저는 대단한 아주 답답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 사용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한의학 발전이 기여할 것이냐, 한의학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그 논리는 저는 솔직히 아주 대단히 위험한 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이상을 의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T, MRI, 울트라소나 아마 수십만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반드시 영상의학 전문의의 판독을 반드시 듣습니다. 반드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하고 상반된 그런 리포터가 오기 때문에 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원화가 되어야 될 이유, 의료는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굴절된 이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유산으로 남겨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의료의 형태는
미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 지속은 정부,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에 일어나는 한의학의 파괴나 부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의료에 일어나는 한의학의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거고, 현대의학은 아주 미중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구상의 우리만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의료 일어나는 국민을 위한 이 시대의 소명이다. 의료 일어나는 국민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문가 단체들한테는 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